조산의 의학적 문제. 조산으로 출생한 아기는 NICU 내에서도 가장 약하다. 그들은 신체 구조와 기관의 미성숙, 감염몬과 발암물질에 의 잠재적 노출, 생명 유지와 질병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의학적 치료가 영향 때문에 여러 의학적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 다음은 NICU에서 볼 수 있는 좀 더 흔한 의학적 상태와 그 치료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말하려는 정보는 간략한 고찰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신생아학 교과서, 치료 매뉴얼, 그리고 이 책 뒷부분의 참고 문헌을 참조하길 바란다. 호흡 곤란 증후군 RDS는 폐의 미성숙함과 표면 활성제의 부족으로 온다. 조산아는 폐포 모세혈관의 발달 부족, 타입 2 폐포세포의 부족, 그리고 표면 활성제 생성 부족을 포함하는 폐의 생리학적 미성숙과 구조의 미성숙 때문에 RDS가 발생하기 쉽다. 표면 활성제는 타입 2 폐포세포에 의해 만들어지고 폐포와 작은 세기관지 벽을 따라 분포한다. 표면 활성제가 감소되어 있으면 표면 장력이 높아져 폐포가 찌그러지고 광범위한 무기폐가 발생하고 폐의 탄성이 떨어져서 호흡 곤란이 온다. 조산아는 늑골의 연골 부분 때문에 가슴벽이 너무 유연하고 횡격막, 늑강 근육에서의 타입 1, 피로 저항성, 근육 섬유의 감소, 그리고 호흡의 불안정한 신경 조절 때문에 더욱 위태롭게 된다. RDS의 확진은 산전의 위험 요소, 태아 폐의 미성숙함의 평가, 그리고 산후의 임상 징후로 확인한다. 폐의 성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RDS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34주 이하의 조산, 엄마의 당뇨, 인슐린이 표면 활성제의 생성을 저해함, 유전적 소인, 백인, RDS가 있는 형제, 남아, 그리고 폐의 형성 부전이 있는 흉곽 기형 등이 있다. 산전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태아 폐를 빠르게 성숙시키고 표면 활성제의 생성을 돕는 효과가 있다. 2000년도에 NIH는 7일 이내에 조산할 위험이 있는 재태 연령이 24에서 34주인 모든 임산부에게 스테로이드를 쓸 것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종류와 그 양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산전 스테로이드 치료에 관해서 표면 활성제의 생성 증가, 인공호흡기의 의존 시간 감소, IVH의 빈도 감소를 발견한 여러 연구가 있는 반면 태아 성장 둔화, 사망률 증가, 그리고 신경행동학적 발달이 좋지 않음 등의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들도 있다. RDS의 진단은 병력, 임상 양상, 혈액 가스 분석, 그리고 폐 방사선 촬영에 기초하여 내린다. RDS는 폐의 미성숙 정도와 주상기의 상태에 따라 출생 직후부터 발생될 수 있거나 혹은 생후 첫 몇 시간 내에 발생될 수 있다. RDS의 임상 양상은 호흡수 증가, 날숨시의 그르렁거리는 소리, 흉골과 늑간의 뒤당김 현상, 콧구멍 벌렁거림, 청색증, 청진시 공기 흡입 소리가 작게 들림, 저산소증, 그리고 고탄산 혈증이다. 폐 사진에서는 간유리 혼탁이 보인다. RDS가 있는 조산아에 대한 중재는 산소 공급, 호흡기 보조, 표면 활성제 공급 등이 있으며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30주 이하의 아기는 기관지 튜브를 통하여 표면 활성제를 예방적으로 공급하면 초기에 호흡 상태가 개선되며 이는 RDS, 기흉, 폐기관지 이형성, 그리고 뇌실 내 출혈의 빈도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현재의 치료는 기관 삭간할 필요가 없는 아기에서 예방 목적의 표면 활성제를 주입하려고 일부러 기관 삭간을 하지 않는 경향이다. 텍사스 신생아 연구 그룹에서는 1250g이거나 더 무거운 신생아가 경미하고 중증도의 RDS를 가지고 있을 때 표면 활성제를 공급하기 위한 기관 삭간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호흡기를 거는 것이 RDS 아기들의 보통 치료법이다. 그러나 호흡기를 달면 압력과 용적에 의한 기도 손상을 받을 위험도 있다. 폐 손상을 줄이기 위해 전통적인 호흡기의 대체로 HFV를 사용하도록 권하여 왔다. 기관 삭간으로 인한 압력 손상을 제한하는 한편 호흡적 욕구를 감소시키고자 비강 혹은 비인두를 통한 양압 환기를 권장하여 왔다. NCPAP를 하면서 조기에 표면 활성제를 공급하면 RDS의 임상 경과를 좋게 할 수 있고 호흡기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 혼루비아와 스타크에 따르면
RDS 영하에서 CPAP를 하면 무기폐의 예방, 폐손상의 최소화, 표면 활성제의 기능적 성질을 보존하는 듯이 보인다고 한다. 어떤 형태의 호흡 중재를 할지 판단은 개별 영하의 임상 양상과 방사선학적 소견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는 영아의 예후는 원래의 폐질환 정도에 따라 다르다. 호흡기를 달 필요가 없었던 영아는 거의 장기적 영향 없이 치료되기 쉽다. 그러나 매우 미숙한 극소 저체중아는 만성 폐질환으로 이행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인공호흡기 사용 및 연관된 폐손상으로 인하여 폐기관지 형성 부전으로 이행되기 쉽다. 심한 RDS가 있는 영아는 두개내 출혈, 조사나 망막증 위험도 있고 괴사성 장염의 위험 또한 가지고 있다. RDS의 급성기의 영아는 의학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여겨지며 무호흡, 섬액, 혈압 불안정, 그리고 뇌출혈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된다. 종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소리, 빛, 그리고 핸들링이란 환경적 자극을 최소한으로 주도록 권장된다. 물리치료사는 NIDCAP를 이용하여 관찰형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치료에 대한 가이드를 줄 수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치료사는 의료진과 부모와 협조하여 전체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지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돌보는 방법에는 자세 잡아주기, 편안히 해주기, 그리고 보호적인 방법들이 있다. 동맥관 개존증. 동맥관은 발달 중인 태아 심장에서 혈류가 폐를 우회하도록 해주는 구조이다. 태아는 혈액의 산소화를 위해 폐가 필요치 않으므로 우측 심실로부터의 혈류는 좌측 폐동맥 단락을 통해 대동맥으로 간다. 동맥관은 보통 생후 10에서 15시간 내에 내측 평활근의 수축으로 막힌다. 생후 2-3주에 해부학적으로 결찰이 완성되고 이러한 막힘을 촉진하는 요인은 산소, 프로스타글란딘 E2 농도, 그리고 성숙 정도이다. 산소는 동맥관이 닫히는 가장 큰 촉진 요소이다. 평활근이 산소에 반응하는 정도는 재태 연령과 상관있다. 조산아의 평활근은 산소에 덜 반응하는데 산소 유발성 근수축이 떨어지고 고농도의 프로스타글란딘 E2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맥관이 닫히지 않으면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부른다. 조산아는 폐혈관의 평활근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만사가에서보다 폐혈관 저항이 좀 더 급격히 떨어진다. 좌측의 심장으로부터의 혈류는 동맥관이라는 단락을 통하여 우측 심장으로 들어가 그 결과 저혈압이 되고 관류가 감소되며 심혈관에 대한 과부하로 우혈성 심부전이 초래된다. 장기적 불량한 환기 때문에 초래되는 낮은 평균 혈압, 대사성 산증, 요량 감소, 그리고 악화되는 황달이 좌우측 단락의 전신적 결과이다. PDA의 임상 양상은 심잡음, 심박동수 증가, 그리고 호흡 곤란이며 기타 증상으로는 체중이 늘지 않고 폐혈증, 우혈성 심부전, 그리고 폐부종이 있다. 진단은 폐사진과 심장 초음파로 한다. 치료는 PDA의 크기와 임상 양상으로 판단한다. 처음에 PDA는 호흡기의 보조를 받고 수분 제한, 그리고 이뇨제로 치료한다. 증상이 있는 아기는 인도메타신을 비수술적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데 약 80%에서는 효과적이다. 무증상 아기에서 예방 목적으로의 인도메타신 사용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인도메타신 투여에도 다치지 않고 PDA 증상이 있거나 인도메타신 투여가 금기인 아기는 PDA를 심장 초음파로 확인하며 수술로 결찰한다. 고빌리루빈 혈증. 생리적 황달 혹은 고빌리루빈 혈증은 혈액 내에 과도한 빌리루빈이 있는 것이다. 빌리루빈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대사산물이다. 고빌리루빈 혈증은 흔히 조산아에서 미숙한 간기능, 출생 손상으로 인한 용혈, 그리고 적혈구 증가증 때문에도 올 수 있다. 고빌리루빈 혈증 치료의 1차적 관심은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키는 핵황달 혹은 뇌의 비적합체 빌리루빈이 침착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다.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내부인은 기저핵, 뇌신경, 기타 뇌간핵, 손해핵, 해마, 그리고 척수의 앞불세포이다. 만성 빌리루빈 뇌병증이 있는 영아는
무정의 운동형, 부분적 혹은 완전한 감각신경성 청각 소실, 위쪽으로의 주시 제한, 치아 형성 부전, 그리고 경미한 정신지체를 보일 수 있다. 조산아는 무산소증, 고탄산혈증, 그리고 폐혈증이 오기 쉽다. 그리고 혈액 뇌장벽이 얼려 있어 빌리루빈이 쉽게 신경 조직에 침착된다. 저체중아에서 보이는 빌리루빈의 독성은 실제 빌리루빈 농도가 얼마나 높으냐보다는 전반적 임상 상태가 더 잘 반영하고 있다. 고빌리루빈 혈증은 혈청의 빌리루빈 농도로 진단하고 광선치료 혹은 교환수혈로 치료한다. 저체중아의 광선치료 혹은 교환수혈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일반적으로 만일 광선치료가 혈청 빌리루빈 농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지 않거나 빌리루빈 농도가 급격히 상승 중이라면 교환수혈을 시행한다. 광선치료는 혈중 빌리루빈을 낮추는데 사용되고 광섬유 담요와 뱅크 혹은 스포트라이트로 시행한다. 광선 치료 중인 영아는 귀저귀 이외에는 벗기고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려주며 가장 넓은 피부 부위에 광선을 쪼여준다. 교환 수혈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용혈된 그리고 항체가 붙어 있는 적혈구를 제거하고 감작하는 항체가 없는 새 적혈구로 다시 채운다. 빌리루빈은 혈장에서 제거되고 혈관 외의 빌리루빈은 교환된 혈액에서 알부민과 결합한다. 교환 수혈을 한 후에도 아기에게 계속 광선 치료를 한다. 교환 수혈의 부작용은 저칼슘 혈증, 부정맥의 원인이 됨, 저혈당, 산염기 불균형, 고칼륨 혈증, 심혈관계 문제, 즉 혈관의 천공, 혈관의 색전, 혈관 수축, 피떡, 경색, 용적 과부하, 그리고 심정지, 혈소판 감소증, 감염, 용혈, 이식 숙주 반응, 저체온, 고체온, 그리고 개사성 장염 등이다. 고빌리루빈 혈증은 아기의 각성과 활동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아기는 처져 보이고 근긴장도의 감소를 보이고 잘 빨지 못한다. 팔루델토와 만시 등은 중증도의 고빌리루빈 혈증인 아기는 시각, 청각, 사회 상호작용, 그리고 신경운동 능력에서의 일시적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견은 빌리루빈이 높은 아기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 평가와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점은 광선 치료 중이라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기가 광선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빛에 최대한 쪼일 수 있는 자세를 해주므로 아기의 가능한 자세는 한정되고 둥지같이 만들어주는 자세 등을 해줄 수 없다. 치료사는 광선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발달학적으로 좋은 자세를 증진해 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양육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선 치료를 하고 있는 아기는 밝은 빛으로 인한 손상이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눈을 가려준다. 눈을 가려줄 때 고위험군 아기들은 굉장히 아프게 느낄 수도 있으므로 너무 타이트하거나 헐렁하게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식도 역류. 위식도 역류는 위의 내용물이 거꾸로 식도 혹은 그 위로 올라오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역류되는 위 내용물은 일반적으로 산성이 강한 위액, 음식물, 쓸개즙, 심지어 울대에 들어간 공기, 팽창된 위로부터 나오는 공기이고 식도, 비인두, 구강인두 혹은 기도의 어느 부분까지라도 역류될 수 있다. 역류의 원인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지만 특히 고위험 신생아에서 하부식도의 관략근 이완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생아 역류의 확인된 위험 요소에는 조산, 출산 시의 질식, 주산기의 스트레스, 신생아 스트레스, 위에서 음식물이 느리게 내려갈 때, 상부 위장관이 선천성 비정상일 때, 상부 소장에 후천적 문제가 있을 때, 횡격막의 장애, 호흡기 문제, 신경 발달학적 지연, ECMO, 복부 수술, 그리고 투약과 관한 요인들이 있다. 산성 액체가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고 역류를 좀 더 악화시킨다. GER에 대한 좀 더 높은 위험 요인은 조상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만성적 폐의 문제와 선천성 비정상에 더불어 또 한 가지 짐을 지운다. 복부 근육의 긴장도, 횡격막의 활동, 식도의 움직임 이상, 하부 식도의 관략근의 근긴장도, 그리고 소화기계의 미성숙한 발달이 신생아에서 이러한 역류의 위험을 더 높인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코 위 튜브 시기를 하는 아기들에서 역류의 빈도가 더 높다고 하고, 이는 튜브로 인하여 하부식도 관략근이 항시 열려 있게 되고 자극을 주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아기들은 어느 정도 생리적으로 역류가 있고, 이는 아기가 잘 자라고 성숙하면서 저절로 좋아진다. 무증상 GER이 있는 아기들은 어느 정도 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아기들은 토하지 않고 다시 삼키거나 다시 역류시킨다. 생리적 GER이 있는 아기는 잘 자라고 몸무게도 순조롭게 늘어난다. 아기가 자주 GER, 병적인 GER이 있다면 식도가 손상되어 식도 표면에 염증, 운동 이상, 그리고 통증이 온다. 입으로 잘 먹지 않으려 하고 입으로 거부하며 통증으로 인하여 심하게 온다. 구토로 인한 혈액 소실로 인하여 철결핍성 빈혈이 야기되기도 한다. 심한 역류의 결과는 입으로 잘 먹지 않아 영양 부족으로 잘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GER의 증상으로는 무호흡과 섬액이 있다. 역류로 인하여 인두에 고통스러운 자극이 느껴지면 흡인을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 기전으로 무호흡을 유발한다. 그러나 무호흡은 섬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무호흡과 GER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 무호흡은 폐쇄성으로 보이고 기도를 깨끗이 하는데 문제를 줄 수 있다. 조산인 경우와 만사가는 효과적으로 기침을 하지 못하므로 효과적으로 기도를 세정하는 능력이 없다. 기타 호흡기계 문제는 GER 중에 무호흡이다. 중심성 무호흡은 화학 수용기가 자극을 받아 초래되고, 폐쇄성 무호흡은 후두의 연축으로부터 온다. GER의 진단은 신생아에서 병력을 청취하고 임상적으로 평가하고 식도에서 침으로 산도를 측정하고 투시 검사 혹은 상부 소화기계 촬영, 식도 압력계 그리고 내시경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병력과 임상평가는 다른 원인을 제외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또한 역류가 생리적인 것인지 혹은 병적인 역류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역류를 악화시키는 요인, 역류의 기전, 그리고 역류로 인한 합병증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영아의 GER 치료에는 복와이 침대 머리를 올려줄 것, 그리고 약물 치료가 있다. 앙와이 우측 옆으로 누이기, 그리고 영아 좌석이 역류를 악화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복와이 침상의 머리를 30도쯤으로 올려주기, 그리고 왼쪽 옆으로 뉘어놓기는 역류의 빈도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리 등은 건강한 조산아를 우측 옆으로 누이면 일시적으로 하부식도 관략근이 더 이완되어 GER이 증가되지만 동시에 위에서 음식물은 빨리 내려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 대상인 아기들에서 위에서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GER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또한 발견하였다. GER의 다른 치료적 전략은 섭식을 종류를 다르게 하고 주는 방법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히콕 등의 연구에서 인공수유를 하는 아기들보다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들이 역류의 빈도가 낮고 그 시간도 짧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모유수유하는 아기들에 비해서는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는 데 기인한 것이었다. 먹이는 양이 많을 때 역류도 잘 일어나므로 자주 적게 먹이는 것이 권장된다. 영양 공급 중간 시간에는 코 위 영양관을 빼어 관략근이 조여지도록 해주고 튜브로 인한 자극을 덜 받도록 해준다. 쌀 곡물을 사용하여 음식물의 점도를 높여주면 제한적이나마 성공적 도움이 되었다. 투약에는 연동 촉진제, 산도 억제제, 산중화제 등을 투여한다. GER 관련 식도염이 있는 아기는 잘 조절되지 않는 예민한 아기 및 잘 진정되지 않는 아기로 보인다. 관찰된 동작 패턴은 신전이 증가되어 있고 머리와 몸통이 과신전되고 팔다리에서 근긴장도가 높아져 있음을 볼 수 있다. 1차적으로 GER 문제를 경감시켜 주어야 하지만 NICU에 있는 치료사로서 역류를 최소화하는 자세와 편안함을 증진할 수 있는 자세를 해주기를 요청받기도 한다. 행동에 미치는 역류의 영향을 알기 위하여 적절한 발달 역량을 증진해주기 위한 중재를 어떻게 시행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 상태의 신경발달학적 평가가 필요하다. 괴사성 소장대장염
괴사성 소장대장염은 때로 급성 장괴사를 초래하는 미성숙한 장의 급성 염증성 질환이다. 조사나는 이러한 NEC가 잘 발생할 위험이 있다. 모든 NEC의 오직 10%만이 만사가인 경우였다.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질환은 미성숙한 위장관에서 여러 다양한 요인과 관련하여 점막이 손상되어 처음 시작되는 듯이 보인다. NEC의 병리 생리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보이는 것은 장의 허열, 감염, 독소, 그리고 구강 영양 공급이다. NEC 발생 위험은 산전에 코카인에 노출된 영하에서 2배로 높아지는데 코카인이 장의 혈관을 수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임상 양상에는 호흡곤란, 무호흡, 섬액, 그리고 체온의 불안정성, 감소된 말초혈관 관류, 그리고 기면 상태가 있다. 복부에서 보이는 증후는 팽창, 압통, 이전에 섭취한 남아있는 음식물을 위에서 뽑을 수 있는 것이다. 담즙 혹은 그리고 혈액의 구토, 혈변, 장폐쇄의 방사선학적 소견, 장의 공기증도 볼 수 있다. NEC가 진행하면서 영아는 장출혈, 괴사, 점막학가스, 그리고 어떤 경우 장 천공까지 와서 폐혈증과 쇼크가 온다. 결과를 예견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조기 진단과 치료이다. 진단은 이학적 검사, 검사실 소견, 그리고 방사선 소견으로 내린다. NEC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NEC가 의심되고 아기는 복부 팽창과 음식물 잔존 등의 의심스러운 임상 소견과 징후를 보인다. 단계 2는 분명한 NEC로서 복부 촬영상 장의 공기증이 있으면서 임상 징후 및 증상을 함께 보이는 경우이다. 단계 3은 심한 NEC로서 아기가 매우 아프고 진행된 임상 징후 및 증상이 있고 장의 공기증이 있으며 곧 임박한 혹은 이미 일어난 장 천공 상태가 함께 있다. 단계 1, 2의 아기는 MPO 시키고 비경구적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위흡인과 항생제로 치료한다. 매 6에서 8시간마다 복부를 촬영하여 장이 막히는지 그 진행을 관찰하며 천공 여부도 감시한다. 복부팽만이 있고 장들이 움직이지 않고 확장되어 있을 때는 수술해야 한다. 수술 과정은 장의 압력을 줄여주고 괴사된 부위를 잘라내며 그 정도를 고려하여 회장 창냄술, 공장 창냄술 혹은 대장 창냄술을 시술한다. 그림 4.14 장 창냄술이 필요한 수술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 시술 자체는 아기의 주요한 이완 상태이다. NEC는 수술을 받게 되는 영아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다. 생존한 아기의 합병증에는 체중이 늘지 않는 것, 섭식장애, 설사, 짧아진 장 때문에 오는 단장 증후군, 그리고 협장으로 인한 장폐쇄가 있다. 성장과 신경 발달학적 문제의 빈도는 다른 VLBW 아기와 비교한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다. NEC가 없는 VLBW 아기와 비교해서 1단계 NEC 혹은 합병증 없는 NEC가 있는 아기들 사이의 성장의 차이는 없었다. 단계 2, 3에 NEC가 있었던 아기는 12개월에 측정 시 머리 둘레와 신장이 작았고 체중은 12에서 20개월에서 NEC가 없었던 또래와 비교시 적었다. 교정 연령 12개월에서 20개월에 단계 2, 3의 NEC가 있었던 VLBW 아기들은 신경 발달 결과 평가 시 NEC가 없었던 영아들과 비교시 의미 있게 발달 지수가 낮았다. 단계 3의 NEC와 여러 기관이 침범되었던 영아들에서는 심리운동의 심한 지연 빈도가 높았다. 급성 NEC가 발생하면 아기는 매우 위중하고 치료사는 이러한 아기들을 지지하는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환경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핸들링도 최소화하는 보호적인 치료를 한다. 치료사는 의료진과 가족과 협의하여 영아에게 스트레스의 징후가 있는지 편안한지 평가한다. 이런 정보를 위하여 공갈 젖꼭지를 빨려서 편안함을 주고 자세 잡아주기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런 아기들은 발달 지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의학적 상태가 좋아지고 퇴원한 이후에 발달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베아질 뇌실내 출혈 GMIVH는 1500g 미만이고 32주 미만인 조산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뇌병변이다. GMIVH는 재퇴기간과 반비례하여 빠른 조산일수록 그 빈도가 높다.
출혈은 GM의 뇌실막 하층에서 시작되어 가쪽 뇌실 사이의 뇌실내로 확장된다. 태아의 발달 시기 동안 이곳은 신경모세포가 분열하고 뇌실질로 이동해가는 신경세포들이 증식하는 장소다. 20주에 이러한 신경의 증식이 완성되는 한편 신경악교세포의 증식은 32주까지 계속된다. 뇌기질은 23에서 24주에 크기가 줄어들고 36주까지는 완전히 정리가 된다. 뇌에서의 이러한 발달학적 변화는 신생아에서 출혈의 부위와 그 정도의 영향을 준다. 약하고 원시적인 모세혈관망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이런 영역에 혈압을 공급한다. 이러한 모세혈관망 안에서 뇌실 주변과 뇌실내로 출혈이 발생한다. 뇌실내 출혈은 뇌의 자가조절 상실과 급격한 뇌혈류의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저산소 혈증 혹은 모세혈관 출혈 때문이라 생각한다. 뇌혈류를 자가조절하다가 압력에 의존하는 순환으로 변환하는 것은 PVH, IVH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다. 압력 의존 순환을 하게 된 뇌혈류상의 변동에 따른 정해가 있을 때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자가조절의 상실과 연관된 요인으로는 낮은 재태연령, 초극소 저체중아, 출산 시 문제, 자발적이 고기계적 호흡의 부조화, 폐기종, 급격한 폐용적 팽창, 경기 pH의 변화, 팝코2의 변화, PaO2의 변화, 대사불균형, 기관흡인, 그리고 아픈 치료적 시술 등이다. 뇌실내 출혈은 뇌초음파로 검사하고 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여전히 파필 등이 만든 4단계의 구분 체계를 많은 신생아 전문의 신경과 방사선과 전문의 들이 사용하고 있다. 신경병리와 영상소견에 기초하여 1995년에 다른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 이 척도는 뇌실내 출혈을 3단계로 나눈다. 그레이드 1은 뇌실내 출혈이 없거나 최소인 GM의 출혈이고 그레이드 2는 뇌실의 확정 없이 뇌실 부위 약 10에서 15%를 차지하는 출혈이 있는 경우다. 그레이드 3는 뇌실의 50%를 차지하는 뇌출혈이 있고 보통 가쪽 뇌실이 확장되어 있다. IVH의 신경병리적인 합병증에는 GM의 손상, 뇌실 주위의 출혈성 경색, 그리고 출혈 후 뇌실 확장이다.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은 흔히 IVH가 있는 아기에서 볼 수 있는데 출혈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GM 손상과 신경악유세포, 전구세포의 파괴는 장래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IVH 아기의 신경 발달학적 결과는 출혈의 심한 정도와 상관이 있다. BOHR 등은 IVH가 있는 저체중아는 내성마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경직성 양지마비인 내성마비는 IVH와 가장 흔히 연관되어 있는데 뇌피질 척수로의 해부학적 부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뇌실 주위의 출혈성 경색은 이전에는 뇌실질의 큰 부위의 출혈 확장 혹은 파필리가 그레이드 4 IVH라고 기술하였던 병변이라 생각되고 있다. 신경병리와 초음파 연구로 이 병변은 출혈성 정맥 경색으로 밝혀졌다. 뇌실 주위 출혈성 경색은 일반적으로 편측성 큰 부위 혹은 가쪽 뇌실의 위협적 부위의 비대칭적 병변으로 나타난다. 이 병변은 대량의 IVH에 의해 말단 정맥의 배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PHI는 더 큰 쪽의 IVH 쪽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쪽의 말단 정맥 쪽으로는 혈류가 아주 심하게 저하되고 있거나 없다. 연구는 말단 정맥 쪽으로 혈액을 흐르게 하는 속질 정맥의 분포에 따라 병변이 생긴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 부위가 가시되면 나중에 단일의 큰 공내증 같이 보이는 주머니를 형성한다. 신생아에서 PHI가 있으면 IVH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 PHI 발달학적 결과는 경직성 편마비, 비대칭적 팔다리 마비, 그리고 인지장애다. PHI가 있었던 아동들에서 팔다리는 동일하게 침범된다. 광범위한 PHI는 운동장애뿐 아니라 심한 인지장애의 원인도 된다. 출혈 후 뇌실 확장은 원래 IVH 후 수일 혹은 수주 지난 후 발생한다. 진행성 뇌실 확장은 뇌척수액의 원활한 흡수를 방해하는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은 특정 피떡 등이 있어 CSF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PVD로부터 야기되는 뇌손상은 저산소 혈증,
허열 및 뇌실이 주위 백질 쪽으로 확장되기 때문인데 처음 출혈의 충격 이후에도 주위 백질은 좀 더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PVD 결과는 전형적으로 양측 내 백질 손상이다. 중지 없이도 뇌실 확장은 정지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PVD인 경우 뇌실 크기, 두위 그리고 임상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치료한다. 느리게 계속되는 뇌실 확장은 많은 CSF를 요추전자로 제거한다. CSF 생성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중등도부터 심한 확장, 두위 증가, 그리고 뇌압 상승이 있는 빠르고 급격히 진행되는 뇌실 확장은 처음엔 1년의 요추전차로 치료하면서 이후 뇌실에 불로 튜브를 넣어 피하 쪽으로 CSF를 배출한다. 뇌실에서 뇌척수액을 배출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뇌실 복강 단락 시술을 할 때까지 일시적인 방법이다. 이 단락은 각종 뇌실로부터 복강으로 뇌척수액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초극소 조산화와 초극소 저체중아에서 심한 IVH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그룹들에서 출혈 후 뇌실 확장이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재택기간이 한 주씩 늘어날 때마다 PVD 발생이 줄어든다. IVH 단계가 높아질수록 PVD 빈도가 높아진다. 머피 등은 IVH 단계와 도부타민 같은 혈압 상승제 투여가 필요했던 경우 수술이 필요한 PVD 빈도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출혈 후의 뇌실 확장은 신경운동 발달 장애 및 심한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들의 연구에서 뇌실 확장은 중요한 신경운동 발달 장애의 전구 요인이며 IVH 단계와는 별도로 뇌실 확장이 있는 아동은 뇌성마비로 발전할 가능성이 5배나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근 산전과 산후기 예방적 치료의 발달로 IVH와 PHI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나 이러한 병변은 여전히 초극소 저체중아에서 신경발달학적 장애의 중요한 요소이다. 산전치료의 1차 목적은 조산을 방지 혹은 지연시키는 데 있다. 기타 전략들은 산통과 출산, 응급소생술 그리고 신생아 치료 계획의 지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RDS가 IVH 및 PHI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전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RDS를 줄이는 치료를 한다. 산후치료는 저산소혈증 혹은 전신혈압과 뇌혈압의 변동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적의 호흡과 의학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외에 개별적으로 해주는 발달학적인 지지치료의 원칙은 아기를 돌보는 동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생리적 안정성을 최대로 유지하며 IVH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은 각종 뇌실의 외곽에 인접한 백질 특정 부위의 괴사를 말한다. 이 영역은 앞불과 뇌실 몸통이 연접한 특정 부위를 말한다. PVL의 빈도는 32주 미만의 조산아에서 생후 수일이 지나서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가장 많다. 더 낮은 제태 연령의 조산아의 미성숙한 뇌에서는 백질 부위 혈액 공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손상 위험이 높고 이 부위는 회소돌기하교 전구세포가 많은데 이 세포들이 허열과 감염에 매우 민감하다. 국소적인 뇌실주의 괴사와 좀 더 광범위한 백질연화증의 뇌손상은 PVL의 병리적 양상이다. 국소괴사는 심한 허열과 관련되고 26주 이상의 조산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국소 손상의 주요한 두 부위는 가쪽 뇌실의 삼각부에 가까운 부위의 중간 대뇌동맥과 뒤 대뇌동맥 사이 혹은 앞 대뇌동맥과의 경계 부위다. 광범위한 뇌백질 손상은 뇌 위쪽 뇌실 확장 그리고 회소돌기하교 세포의 소실과 수초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미발달된 뇌피질 상태 26주 미만 영아에서 가장 뚜렷하다. 뇌초음파 초음파 음영이 증가한 소견으로 PVL을 진단한다. 이러한 음영은 축색 변성으로 인한 국소적 세포 괴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어떤 영화에서 초음파 음영이 일시적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흐리게 보임이어도 여러 개의 주머니로 변하는 특정적인 국소적 PVL인 것으로 드러난 영화들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1에서 3주 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PVL 진단은 영아한테 시행한 뇌초음파 시기와 횟수에 달려있다. 좀 더 확산된 병변은 주머니 형태로 보이는 것이 덜하며 뇌초음파로 잘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자가공명 영상 MRI는 뇌 구조를 보다 잘 볼 수 있어서 범위가 넓은 백지 손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PVL에서 백지 손상의 병리 기전은 조산아의 미성숙한 순환과 혈관 구조, 뇌의 자가 조절 장애, 그리고 미성숙한 뇌백질 신경악교세포 진호가 지니고 있는 허열 죄관류에 취약한 뇌재적 요인 간의 상호 영향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염증 전 단계 방출을 포함한 주상기의 감염과 염증성 반응 또한 PVL의 병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내 합병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투약과 다른 치료 영향이 백질 손상의 병리이기 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PVL 영아의 사망률과 장기적 이완 상태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 PVL 아기가 신생아 때 사망하는 것은 보통 본래 손상인 PVL보다는 저산소혈증, 출혈성 혹은 감염성 요인들에 의한 사망이다. 신생아기를 지나 생존한 PVL 아기들은 운동, 인지 그리고 시각 지능에 영향을 주는 신경발달학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경직성 양지마비아는 뇌수종 여부와 관계없이 PVL의 가장 흔한 장기적 결과다. 한 등은 PVL이 내성마비가 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독립적 위험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임상 양상은 하행 운동 신경로의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팔보다는 다리 운동 장애가 더 심하다. 뇌실 주위 백질로 더 들어가는 확장된 병변에서는 팔과 인지 기능이 좀 더 침범될 것이다. 시각, 청각 그리고 체감각적 기능과 관련된 운동로 또한 침범될 수 있다. 아주 이른 조산하는 전반적 운동과 인지 장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신생아 뇌에 가해지는 기타 손상과 함께 1차적 초점은 조산 감염, 저혈압, 기타 관련 요인들을 예방해 둔다. PVL의 진단 후 초기 치료는 1차 원인과 손상의 합병증을 치료하면서 앞으로의 저산소 허혈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다. 저산소증, 저혈압, 산증, 무호흡, 섬액 그리고 감염의 최소화 혹은 예방하는 치료 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달학적 전략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달을 촉진해준다. 주기적으로 뇌초음파를 하여 PVL을 모니터하고 있을 수 있는 진행 및 뇌수종을 모니터한다. 조산아의 망막증. 망막증은 미성숙한 망막의 혈관 증식성 질환이다. 이러한 위험이 높은 아기는 30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들이며 1300g 미만 혹은 35주 미만이면서 1800g 미만 그리고 호흡곤란으로 산소 보충이 필요한 아기들이다. 과거에는 증가된 산소 농도가 조산아 망막증의 단일 요인으로 생각된 적이 있었다. 다른 요인들로 현재 연구 중인 것은 저산소증 혹은 무산소증, 저탄산증, 산증, 뇌실내 출혈, 혈액가스 압력의 변동, 폐혈증, 호흡곤란증 혹은 기관지폐 이형증, 동맥관 개존증, 비타민 E 결핍증 그리고 너무 이르게 빛에 노출된 경우 등이다. 망막증의 발생은 두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눈에서 정상적 혈관 발달로부터의 일탈이 특징이다. 첫 단계는 저산소증, 고산소혈증 혹은 저혈압 때문에 심한 혈관 수축이 와서 망막으로의 순환이 감소된 것이다. 단계 2는 허혈성의 망막에서 성장 호르몬이 방출되어 망막에서의 신생혈관의 생성을 촉진하고 유리체액으로 침투한 상태다. 이러한 혈관은 비정상적 구조이며 출혈과 부종이 오기 쉽다. 이러한 비정상적 혈관이 과하게 성장하면 망막을 잡아당기는 반은 조직의 링을 형성하고 망막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질환은 보통 34에서 40주의 정점에 다다른다. 대부분의 경우 망막증이 해소되면서 질환이 회복된다. 심한 경우 망막 분리가 좋아지지 않으면 전맹 상태가 될 것이다. 안과의가 출생 후 4에서 6주부터 혹은 재태연령 30일에서 33주부터 ROP 진행에 대해 주기적인 망막 검사를 시작한다. 미소아과 협회는 35주 미만이면서 산소치료를 받았던 아기는 매 2-3주마다 혹은 더 심한 진단을 받은 경우는 좀 더 자주 눈을 검진할 것을 권장한다. 1500g 미만과 28주 이하의 아기들은 모두 같은 빈도로 좀 더 빨리 안과 검진을 받기 시작한다. ROP는 조산아 망막증의 국제 분류에 따라 위치, 단계, 그리고 병리 생리학적 과정에 따라 분류된다. 위치는 비정상적인 망막혈관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에 대해서이다. 망막은 세 동심원으로 나누고 그것을 영역으로 부른다. 존 1은 시신경에 둘러싸고 있으며 황반까지 다다른다. 존 2는 안쪽과 측두 쪽으로 확장되어 있고 존 3는 측두 쪽으로 더 확장되어 있다. 질환의 정도는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 1은 정상 망막과 미발달된 무혈관 부위로부터 망막이 얇은 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 2는 그 구분선이 두꺼워져 있고 유리체 쪽으로 진출된 높은 등산처럼 보이는 경우다. 단계 3에서는 섬유성 혈관 증식이 망막 외로 등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어나며 유리체 쪽으로 확장되어 있다. 단계 4는 섬유와 반응이 형성되고 망막을 잡아당겨 부분적 박리가 일어난 상태이다. 단계 4는 다시 세분화된다. 4A에서는 부분 박리가 황반은 침범하지 않고 4B에서는 황반이 침범되어 있다. 단계 5는 망막이 완전히 박리된 경우다. 플러스 질환은 ROP의 심한 형태인데 홍채의 혈관이 충혈되고 동공이 딱딱해지고 유리체가 혼탁해진다. 이러한 ROP인 경우 망막 뒤쪽의 혈관은 특징적으로 확장되어 있고 모양이 꾸불꾸불하게 보인다. 이러한 가장 심한 ROP는 매우 급격히 진행되고 즉시 치료를 필요로 한다.
질환의 위치에 따라 확정된 범위를 말하는 것은 존의 동심원 주위로 시계바늘 방향으로 서술한다. 수술이 필요한 심한 정도의 판단은 역치 혹은 역치 전 단계로 표현한다. 역질환 존 1 혹은 2에 플러스 질환이 있는 단계 3이 5시 방향 혹은 8시 방향으로 연접하게 있는 경우이다. 역치 ROP의 경우 전명이 될 위험은 약 50%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역치 전 단계 질환은 다음과 같은 경우다. 역치 이하의 어떤 관계든 존 1 ROP 단계 2의 존 2와 플러스 질환이 없는 단계 3의 존 2 역치 전 단계로 내 부분에 플러스 질환이 있는 단계 3의 존 2이다. 역치 전 ROP가 있는 아기 3명 중 1명은 수술이 필요하다. 미 소아과 학회는 역치 ROP를 발견한 72시간 내에 치료할 것을 권고한다. 역치에 다다랐는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6명 중 1명에게 심한 시각장애가 온다. 현재 ROP를 예방하는 증명된 치료 방법은 없다. ROP를 예방한다고 생각되는 임상적 치료에는 PaO2를 50에서 70 mHg로 유지하며 비타민 E를 주고 SaO2가 99%가 되도록 산소 공급을 하는 것이다. 수술 치료에는 냉동요법, 레이저 망막을 다시 접합하는 등이 있다. 냉동요법은 비정상적 혈관을 제거하는 것인데 역치 ROP가 있는 영아에서 아주 심한 시각장애 위험을 50%까지 감소시키는 데 성공적이었다. 레이저 수술은 무혈관성 망막에 시행하여 비정상적 혈관과 반응을 제거하여 망막 박리 진행을 멈추게 한다. 결과에 관한 연구에서 레이저 치료가 해부학적 그리고 기능적 시각에서 결과적으로 냉동요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ROP에서 망막을 다시 붙이기 위해서 환자 위 버클링 시술이 사용된다. 유리체 절제술은 바늘을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고 망막을 앞으로 밀어주는 시술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능적 시각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제한이 있었다. 산전 코카인 노출. 엄마가 임신 중 코카인을 사용한 나쁜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산장 영양실조와 태내 성장 지원과 아주 강한 연관관계가 있다. 코카인은 자궁 수축을 증가시키고 엄마의 고혈압 태반의 혈관 수축을 일으키고 자궁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킨다. 기타 태아에 대한 영향은 조산, 자연유산, 태방박리, 태아곤란 증후군, 대변 흡입, 낮은 APGAR 점수 등이 있다. 선천성 기형은 산전 코카인 노출과 관련 있다. 심장 이상, 빈뇨, 생식계 이상, 장폐쇄 소두증, 지상기 내영색 그리고 낭종성 뇌병변 NEC의 조기 발현 망막의 형성 부전이 문안에 보고되었다. 자율신경계의 발달상의 저해와 미주신경 긴장의 이상도 보고되었다. 산전에 코카인에 노출되었던 아기는 전형적 금단 증상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으나 신생아기의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 진전, 잘 조시가 되지 않은 반응, 과민성 그리고 잘 진정되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많은 행동이 산전흡연과도 관련되었는데 이는 보통 코카인과 함께 사용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 영향이 코카인에서만 온 것이 확실치 않다. 발달과 성장이 좋지 않을 때 조산, 선천성 기형, 심장 기형 그리고 신경학적 손상과 같은 원인이 아니라면 코카인의 산전 노출이 된 아기에서의 주요학 발달학적 장애가 무엇인지는 문헌에서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추적관철에서 소위 말하는 경미한 이상, 예를 들면 주의력 결핍, 정보 처리상의 문제, 언어 기술상의 결합, 행동 조절상의 장애, 시각 운동 회복에서의 어려움을 발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산전 관리가 좋지 않았음, 낮은 사회적 경제적 상태, 여러 물질의 복합 사용 그리고 약물 사용으로 인한 양육과 애착의 제한 때문인지 코카인의 영향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육모양막염. 자궁경부, 질에 있는 박테리아가 양막 안으로 침입하여 발달 중인 태아의 막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육모양막염의 원인이 된다. 육모양막염은 조산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대부분의 아기는 태반이 효과적인 방어벽이 되어주어 출산 시 균에 감염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엄마의 면역 반응과 더불어 태아의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아기는 BPD, NEC, 뇌초음파 이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경학적 장애가 있을 위험이 있다. 그 외에도 엄마의 자궁 내 감염과 태아의 뇌손상 발생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이 결과 가장 강한 연관성은 육모양 막염과 PVL 사이 관련성이다. 조산의 뼈 질환, 뼈 감소증. 태아 발달의 마지막 3달은 뼈의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태아는 24에서 40주 사이에 많은 양의 칼슘, 인 그리고 마그네슘을 축적하면서 뼈의 약 80%가 형성된다. 액체 공간 안에서 태아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자궁벽을 밀어서 받는 기계적 자극도 기여한다. 그 외에도 골격계에 가해지는 기계적 부하로 근육이 더 많아지고 자궁 내 공간이 좁아지면서 압박을 받는 후반 3개월 동안 골격계에 더 기계적 부하를 받게 된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이러한 뼈의 형성 과정을 일부분 놓치거나 이 전 과정 미네랄의 축적 과정 없이 태어난 것이다. 좀 더 이른 조산 혹은 국소 저체중아는 골밀도가 낮거나 골조송증 위험이 가장 많다. 이러한 조산과 관련한 뼈 문제의 요인은 만성질환, 오랜 기간 과잉 영양 공급, BPD, 쓸개즙 정체, 그리고 NEC가 위험 요인이다. 콜티코스테로이드와 이뇨제 같은 약물의 만성적 사용은 미네랄의 배출을 증가시켜 골밀도 감소와 관련이 있다. 뼈 감소증이 있는 아기는 뼈가 약하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있고 긴 머리증과 같은 자세성 기형이 나타나기 쉽다. NICU에서는 조산아의 뼈 질환 예방을 위하여 영양치료를 해준다. 의료진은 주의 깊게 비경구적 비타민과 미네랄을 주고 강한 모유 혹은 미수가 분유를 제공해준다. 주의 깊게 영양 공급을 잘하여도 뼈 감소증이 발생한다. 조산아에서 뼈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수동적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것을 권장하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작고 매우 약한 아기들을 핸들링을 할 때 유발할 수 있는 생리적 스트레스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실제 적용하기 전 수동적 관절 운동의 장단점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조산아 극소 저체중아를 핸들링할 때는 그들의 취약한 생리학적 기능뿐 아니라 골절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뼈이므로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자세 잡아주는 기구와 다양한 자세로 두개 모양을 잡아주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6쪽. 교환 수혈을 한 후에도 아기에게 계속 광선 치료를 한다. 교환 수혈의 부작용은 저칼슘 혈증, 부정맥의 원인이 됨, 저혈당, 산염기 불균형, 고칼륨 혈증, 심혈관계 문제, 즉 혈관의 천공, 혈관의 색전, 혈관 수축, 혈전, 경색, 용적 과부하, 그리고 심정지, 혈소판 감소증, 감염, 용혈, 이식 숙주 반응, 저체온, 고체온, 그리고 괴사성 장염 등이다. 미숙아에게 시행되는 교환 수혈 횟수는 용혈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RHD, 면역 글로불린 사용과 광선요법 효과로 인해 현저하게 감소했다. 고빌리루빈 혈증은 아기의 각성과 활동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아기는 처져 보이고 긴장도의 감소를 보이고 잘 빨지 못한다. 펠루데토와 맨시 등은 중등도의 고빌리루빈 혈증인 아기는 시각, 청각, 사회 상호작용, 그리고 신경운동 능력에서의 일시적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소견은 빌리루빈이 높은 아기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 평가와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점은 광선 치료 중이라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기가 광선 치료를 받고 있을 때는 빛에 최대한 쪼일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아기한테 취할 수 있는 자세가 한정되어 둥지같이 만들어주는 자세 등은 해줄 수 없다. 치료사는 광선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발달학적으로 좋은 자세를 증진해 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양육자를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선 치료를 하고 있는 아기는 밝은 빛으로 인한 손상이나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눈을 가려준다. 눈을 가려줄 때 고위험군 아기들은 굉장히 아프게 느낄 수도 있으므로 너무 타이트하거나 헐렁하게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식도 역류. 위식도 역류는 위의 내용물이 거꾸로 식도 또는 그 위로 올라오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역류되는 위 내용물은 일반적으로 산성이 강한 위액, 음식물, 쓸개즙, 심지어 울대에 들어간 공기, 팽창된 위로부터 나오는 공기이며 식도 비인두, 구강인두 또는 기도의 어느 부분까지라도 역류될 수 있다. 역류의 원인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고 있지 않지만 특히 고위험 신생아에서 하부 식도의 관략근 이완과 연관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아기들은 어느 정도는 생리적으로 역류가 있지만 이는 아기가 잘 자라고 성숙하면서 저절로 좋아진다. 무증상의 위식도 역류가 있는 아기들은 어느 정도 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아기들은 토하지 않고 다시 삼키거나 다시 역류시킨다. 생리적 위식도 역류가 있는 아기는 잘 자라고 몸무게도 순조롭게 늘어난다. 만약 아기가 자주 위식도 역류, 병적인 위식도 역류가 있으면 식도가 손상되어 식도 표면에
염증, 운동 이상, 그리고 통증을 초래한다. 입으로 잘 먹지 않으려 하고 거부하며 그리고 통증으로 인하여 심하게 운다. 구토로 인한 혈액 소실로 인하여 철결핍성 빈혈이 야기되기도 한다. 심한 역류로 인하여 입으로 잘 먹지 못해 영양 부족이 되고 잘 성장하지도 않게 된다. 병적인 위식도 역류의 추가 증상은 무호흡, 흡인, 폐렴, 만성 폐질환 또는 기도염증이다. 위식도 역류는 주로 아래 식도 조임근의 이완으로 인해 발생한다. 게다가 미숙아의 경우 식도와 배 안의 아래 식도 조임근의 길이가 짧고 위용량이 적다. 영아의 미성숙도, 출산 질식, 주상기 스트레스, 신생아기 스트레스, 위배출 지연 정도, 위장관 위부분의 선천적 기형 정도, 창자관 위부분의 후천적 문제, 가로막 결손, 호흡기 질병, 신경발달학적 지연, ECMO, 대부분 수술, 약물치료 행위 등이 신생아 위식도 역류와 관련된 위험 요소이다. 산성용액은 식도염증과 역류 증상을 악화시킨다. 위식도 역류의 고위험 요소에는 미성숙도, 스트레스, 만성폐질환, 선천적 기형이 있다. 배근육의 긴장도, 가로막의 움직임, 식도 운동장애, 아래 식도 조임근의 근긴장도, 소화 기능의 생리적 미성숙도가 신생아의 위식도 역류 발생과 관련이 있다. 위코관의 사용은 아래 식도 조임근을 개방시키고 자극이 되어 위식도 역류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혀졌다. 무호흡과 섬액과 위식도 역류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무호흡과 섬액은 영양 공급 도중에 또는 이후에 영아에게서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때 위식도 역류 역시 발견된다. 역류로 인하여 식도가 이동하면서 기도를 막아 장애성 무호흡과 섬액을 순차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와 무호흡과 섬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식도 역류 발생과 무호흡 또는 섬액 간의 시간적 관계에 대해서 밝힌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디피올 등은 무호흡과 위식도 역류가 공통 위험 요인으로 인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생아 위식도 역류의 진단은 식도 pH 탐색자, 식도 조형 검사, 형광투시법, 상부 위장관 조영술, 위섬광 조영술, 우유 검사, 식도 내압 검사, 위내시경 등의 방법과 과거력, 임상평가로 통해 이루어진다. 과거력과 임상평가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리적 역류인지 병적 역류인지 확인하고 역류를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원인을 찾고 역류로 인한 합병증 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신생아 위식도 역류의 비약물적 관리에는 영양 공급의 종류 및 방법, 자세 잡기, 침대의 머리 경사도 조절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영양 공급의 점도, 구성, 양, 시간의 변경은 GER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덩어리보다는 묽은 영양식을 제공하면 역류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창자 또는 경공장관 시기의 장기간 사용은 위식도 역류 발생을 증가시킨다. 영아의 바로 눕기, 오른쪽 옆으로 눕기, 앉기는 역류 발생을 증가시킨다. 엎드리기 30도 이상 경사대에 바로 눕기, 왼쪽 옆으로 눕기는 역류 발생을 감소시킨다. 오마리 등은 건강한 영아의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자세는 일시적인 아래식도 조임근 이완을 일으키고 위식도 역류 발생과 위 배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밝혔다. 위 잔류의 감소는 엎드린 자세와 오른쪽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도 나타났다. 첸 등은 식사 후 30분 엎드린 자세를 유지시키고 영아의 행동을 근거로 바로 누운 자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벤 위크 등은 역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식사 후 1시간이 지난 뒤에 엎드린 자세에서 왼쪽 옆으로 누운 자세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엎드린 자세와 왼쪽 옆으로 누운 자세 모두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관련 있기 때문에 심장호흡계 관찰이 동반되어야 한다. 영아 위식도 역류를 치료하기 위해 흔히 약물을 사용한다. 제산제, 히스타민 2 수용체 작용물질, 프로톤 펌프 저해제, 위장운동 촉진제 등을 처방한다. 이 약물은 산을 중화시키거나 억제하고 위와 식도 운동성을 촉진한다. 위식도 역류를 치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효과가 없고 흡인으로 인한 호흡기계 증상을 동반하는 병적인 위식도 역류는 수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항역류 수술은 위바닥 주름술이다. 식도 주위의 위장 상부나 위저 또 일부 또는 전체를 감싸면 위의 역행 운동을 감소시키고 위 배출을 촉진시키는 덮개 기전을 일으킨다. 장시간 튜브 영양을 해야 하는 영아를 위해 위바닥 주름술이 위루식이법과 함께 시행된다. 위식도 역류와 식도염이 있는 영아는 통증 행동을 나타낼 것이다. 머리와 몸통을 뻗거나 아치를 형성하는 동작이 관찰된다. 팔다리에서는 근긴장의 증가가 나타난다. 위식도 역류의 의료적 처치가 가장 중요하더라도 신생아 집중치료실 물리치료사는 자세 잡기를 통해 영아의 역류를 최소화하고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행동이 역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고 적절한 발달을 위한 중재를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경발달학적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괴사성 소장대장염 정상 출산아의 1000명 중 1에서 3명꼴로 발생하는 신생아 괴사성 소장대장염은 신생아에게 가장 흔한 위장관 응급질병 중 하나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입원의 약 1%에서 7.7%가 괴사성 소장대장염으로 인한 것이고 대부분은 장관영양법을 받은 미숙아에게서 발생한다. 신생아 괴사성 소장대장염은 장점막의 허혈성 괴사로 인해 발생하며 장경색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경우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돌창자 끝부분과 큰 창자 일부만 영향을 주지만 심한 경우 위장관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미숙아는 괴사성 소장대장염에 걸리기 쉽고 괴사성 소장대장염의 발병률은 임신 기간과 출생 시 체중과 반비례한다. 전체 괴사성 소장대장염 환자 중 13%만이 만삭 출생하였고 이들은 선천성 심장병, 호흡기 질병, 폐혈증, 간질, 주산기 기도폐쇄, 저혈당증, 자궁 내 발육 지연 등의 질병을 갖고 있었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의 원인과 병적 측면은 명확하지 않다. 약한 아기에게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아의 미성숙도와 모유 수유를 비롯하여 창자 미생물의 과성장, 위장관 순환의 불안정성, 약물 복용 등은 창자 점막의 손상이나 박테리아 과성장을 초래하여 괴사성 소장대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이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은 뇌성마비, 시력손상, 지적 능력 변화 등의 생존과 관련된 신경발달학적 손상과 관련성이 있고 단기간에 급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영아의 성별에 따른 괴사성 소장대장염의 발병률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초기 발견과 적극적인 중재가 영아의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영아 전체 사망률은 15%에서 30%에 이른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으로 인한 영아의 사망률은 체중과 반비례하고 수술을 필요로 하는 영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발생한 영아는 전신 증상과 복부 증상 모두 나타난다. 전신 증상에는 무호흡, 호흡 부전, 무기력, 식이곤란, 체온 불안정, 저혈압 등이 있다. 복부 증상에는 복부 팽만, 예민함, 위잔류, 구토혈변,
등과 같은 식이내성의 변화가 있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악화될수록 장출혈, 궤저, 점막하가스 등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장천공, 폐혈증,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기 진단과 치료이다. 진단은 물리적 검사에 의해 이뤄지며 복부 엑스레이를 통해 장벽 기포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 소견은 임신 주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미숙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임상적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초기 치료가 시행된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을 진단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1978년 고안된 벨의 단계 기준으로 영아의 전신 증상과 장 증상, 방사선 소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벨 단계 기준은 영아의 증상 정도에 따라 아래의 세 범주로 나눠진다. 1단계 괴사성 소장대장염 의심 단계로 특별한 전신 증상, 체온 불안정, 무호흡, 무기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부 팽만, 위전류, 구토, 대변 혈액 양성 반응 등의 복부 증상이 나타나며 방사선 소견은 정상이거나 심하지 않은 장팽창을 보인다. 2단계 괴사성 소장대장염 환자 진단 단계로 1단계 증상과 함께 창자 소리가 들리지 않고 복부 방사선 촬영 시 공기종이 나타난다. 3단계 괴사성 소장대장염 악화 단계로 영아가 위독한 상태이다. 1단계와 2단계 증상, 저혈압, 섬액, 심한 무호흡, 복부 압통, 산성혈증, 백혈구 감소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이 나타난다. 복부 방사선 촬영 시 창자 천공이 나타날 수도 있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의심될 경우 장 비우기, 장관영양법 중단, 장내압을 줄이기 위한 장흡인, 총정맥영양법, 수액투여, 항생제, 위창자관 정밀검사, 기계환기 등의 내과적 치료가 즉시 시행된다. 장폐색이나 천공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6에서 8시간 간격으로 복부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다. 방사선 촬영 결과의 변화로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확인되면 소아외과 의사는 수술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수술의 목적은 아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창자 길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괴사된 창자의 절제 또는 탐색적 개복술과 1차 복막 배수가 시행된다. PPD는 국소 마취하에 시행되고 보건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되는 수술 방법이다. 그러나 이 수술 방법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복술은 창자의 손상 부위 절제와 인공항문과 점액진후 설치 과정을 동반하고 필요에 따라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1차 봉합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의 합병증은 폐혈증, 뇌수막염, 고름, 저혈압, 쇼크, 호흡부전,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이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고 장협착, 단장증후군이 장시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수술적 절제를 필요로 하는 협착은 전체 괴사성 소장대장염 발병 영아 중 9%에서 36%에 이르고 괴사성 소장대장염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영아 중 9%는 단장증후군을 나타낸다. 단장증후군은 만성 창자 흡수 불량을 발생시키고 TPN을 필요로 한다. 단장증후군을 겪는 영아는 폐혈증, 담즙 정체, 간 기능 부전이 생길 위험이 크고 결국에는 창자와 간에 장기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있는 영아의 위해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입원을 견뎌야 한다. 자발적 단독 장천공 또한 신생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괴사성 소장대장염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 단독 장천공은 보통 출생 시 체중이
1500g 미만 영아에게서 발생한다. 천공은 돌창자 끝부분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수술 후 10일 이내에는 빈창자 또는 잘록창자에서 발생한다. 자발적 단독 장천공의 위험 요소는 육모양막염, 출생 전이나 주상기 산모의 항생제 노출, 초기 당질 코르티코이드 투여가 있다. 개사성 소장대장염과 달리 자발적 단독 장천공은 창작 양 끝부분은 정상으로 보이고 국소출혈이 일어난다. 개사성 소장대장염의 경우 출생 후 10일간 복벽이 푸르스름하게 변색되고 저혈압, 복부 팽만이 나타나고 방사선 촬영 결과 공기 배증이 확인된다. 자발적 단독 장천공과 괴사성 소장대장염의 초기 치료는 유사하다. 괴사성 소장대장염과 마찬가지로 창자 절개 또는 PPD와 함께 탐색적 개복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정 치료를 권하는 무작위 대조실험 연구는 없었지만 PPD를 받은 영아에게 탐색적 개복술을 시행할 필요성은 적게 나타났다. 배출이 멈출 때까지 배액을 유지하고 창자 기능이 회복된 뒤에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다. 성장과 신경 발달학적 문제의 빈도는 다른 극소 저체중 아기와 비교한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없는 극소 저체중아 아기와 비교해서 1단계의 괴사성 소장대장염 또는 합병증 없는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있는 아기들 사이에 성장의 차이는 없었다. 2, 3단계의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있었던 아기는 12개월에 측정한 머리 둘레와 신장이 작았고 체중은 12에서 20개월에서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없었던 또래보다 적었다. 교정 연령 12개월에서 20개월에 단계 2, 3의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있었던 극소 저체중아 아기들은 신경 발달 결과 평가 시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없었던 영아들과 비교 시 발달 지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3단계의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여러 기관에 침범되었던 영아들에서는 심리운동의 심한 지연 빈도가 높았다. 괴사성 소장대장염에 비해 단독 천공이 있는 아기의 경우 신경 발달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신생아에서는 천공이 없는 유아보다는 미수가 망막증이나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이 발생할 위험은 더 컸다. 급성 괴사성 소장대장염이 발생하면 아기는 매우 위중해지고 치료사는 이러한 아기들을 지지하는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환경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핸들링도 최소화하는 보호적인 치료를 한다. 치료사는 의료진과 가족과 협의하여 영아에게 스트레스의 징후가 있는지와 편안한지 평가한다. 이런 정보를 위하여 공갈 젖꼭지를 빨려서 편안함을 주고 자세 잡아주기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런 아기들은 발달 지연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의학적 상태가 좋아지고 퇴원한 이후의 발달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해야 한다. 배아질 뇌실내 출혈 GMIVH는 1500g 미만이고 32주 미만인 미숙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뇌병변이다. GMIVH는 재태기간과 반비례하여 이른 조산일수록 그 빈도가 높다. 출혈은 GM의 뇌실막 하층에서 시작되어 가쪽 뇌실 사이의 뇌실 내로 확장된다. 태아의 발달 시기 동안 이곳은 신경모세포가 분열하고 뇌실질로 이동해가는 신경세포들이 증식하는 장소이다. 20주에 이러한 신경의 증식이 완성되는 한편 신경아세포 세포의 증식은 32주까지 계속된다. 뇌기질은 23에서 24주에 크기가 줄어들고 36주까지는 완전한 정리가 된다. 뇌에서의 이러한 발달학적 변화는 신생아에서 출혈의 부위와 범위에 영향을 준다. 약하고 원시적인 모세혈관망은 대사적으로 매우 활발한 이러한 영역에 혈액을 공급한다.
이러한 모세혈관망 안에서 뇌실 주변과 뇌실 내로 출혈이 발생한다. 뇌실 내 출혈은 뇌의 자가 조절 상실과 급격한 뇌혈류의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저산소 혈증 또는 모세혈관 출혈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뇌혈류를 자가 조절하다가 압력에 의존하는 순환으로 변환하는 것은 PVH, IVH의 발생에 중요한 요인이다. 압력 의존 순환을 하게 된 뇌혈류 상의 변동에 따른 장애가 있을 때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자가 조절의 상실과 연관된 요인으로는 낮은 재태 연령, 초극소 저체중아, 출산 시 문제, 자발적이고 기계적 호흡의 부조화, 폐기종, 급격한 폐용적 팽창, 경기, pH의 변화, PaCO2 변화, 대사 불균형, 기관 흡인, 그리고 아픈 시술 등이다. 뇌실 내의 출혈은 뇌 초음파로 검사하고 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여전히 파파일 등이 만든 4단계의 구분 체계를 많은 신생아 전문의, 신경과, 방사선과 전문의들이 사용하고 있다. 볼프는 신경병리와 영상소견에 기초하여 1995년도에 다른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 이 척도는 뇌실 내 출혈을 3단계로 나눈다. 그레이드 1은 뇌실 내 출혈이 없거나 최소인 GM의 출혈이고, 그레이드 2는 뇌실의 확장이 없이 뇌실 부위의 약 10에서 15%를 차지하는 출혈이 있는 경우이다. 그레이드 3은 뇌실의 50%를 차지하는 출혈이 있고, 보통 가쪽 뇌실이 확장되어 있다. IVH의 신경병리적인 합병증에는 GM의 손상, 뇌실 주위의 출혈성 경색, 그리고 출혈 후 뇌실 확장이다.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은 흔히 IVH가 있는 아기에서 볼 수 있는데 출혈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GM 손상과 신경악교세포, 정구세포의 파괴는 장래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IVH 아기의 신경 발달학적 결과는 출혈의 심한 정도와 상관이 있다. 볼 등은 IVH가 있는 저체중아는 뇌성마비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경직성 양하지 마비인 뇌성마비아는 IVH와 가장 흔히 연관되어 있는데 거칠 척수로의 해부학적 부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뇌실 주위의 출혈성 경색은 이전에는 뇌실질의 큰 부위의 출혈 확장 또는 파파일과 그레이드 4 IVH라고 기술하였던 병변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신경병리와 초음파 연구로 이 병변은 출혈성 정맥 경색으로 밝혀졌다. 뇌실 주위 출혈성 경색은 일반적으로 편측성 큰 부위 또는 가쪽 뇌실의 위 옆쪽 부위의 비대칭적 병변으로 나타난다. 이 병변은 대량의 IVH에 의해 말단 정맥의 폐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PHI는 더 큰 쪽의 IVH 쪽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쪽의 말단 정맥 쪽으로는 혈류가 아주 심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없다. 연구는 말단 정맥 쪽으로 혈액을 흐르게 하는 속질 정맥의 분포에 따라 병변이 생긴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 부위의 괴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큰 뇌구멍성 낭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신생아에서 PHI가 있으면 IVH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다. PHI는 발달학적 결과는 경직성 편마비, 비대칭적 사지마비, 그리고 인지결손이다. PHI가 있었던 아동들에서 팔, 다리는 동일하게 침범된다. 광범위한 PHI는 운동장애뿐 아니라 심한 인지결손의 원인도 된다.
출혈 후 뇌실 확장은 원래의 IVH 후 수일 또는 수주 지난 후 발생한다. 진행성의 뇌실 확장은 뇌척수액의 원활한 흡수를 방해하는 과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는 특정 혈전 등이 있어 CSF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PVD로부터 야기되는 뇌손상은 저산소 혈증, 허혈 및 뇌실이 주위 백질 쪽으로 확장되기 때문인데 처음의 출혈의 충격 이후에도 주위 백질은 좀 더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PVD의 결과는 전형적으로 양측 뇌 백질 손상이다. 중재 없이도 뇌실 확장은 정지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PVD인 경우 뇌실 크기, 두위, 그리고 임상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치료한다. 는 뇌실 확장은 많은 CSF를 요추천차로 제거한다. 아세타조라마이드와 푸로세마이드와 같은 약물은 CSF 생성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중등도부터 심한 확장, 두위의 증가, 그리고 뇌압 상승이 있는 빠르고 급격히 진행되는 뇌실 확장은 처음은 1년의 요추천차로 치료하면서 이어 뇌실 외부로 튜브를 넣어 피하 쪽으로 CSF를 배출한다. 뇌실에서 뇌척수액을 배출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뇌실 복강 단락 시술을 할 때까지 일시적인 방법이다. 이 단락은 가쪽 뇌실로부터 복강으로 뇌척수액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초극소 미수가와 초극소 저체중아에서 심한 IVH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 그룹들에서 출혈 후 뇌실 확장이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재퇴기간이 한 주씩 늘어날 때마다 PVD의 발생이 줄어든다. IVH 단계가 높아질수록 PVD의 빈도도 높아진다. 머피 등은 IVH 단계와 도파민, 도부타민 같은 혈압 상승제 투여가 필요했던 경우가 수술이 필요한 PVD의 빈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출혈 후의 뇌실 확장은 신경운동 발달 장애 및 심한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시나모시 등은 자신들의 연구에서 뇌실 확장이 중요한 신경운동 발달 장애의 전구 요인이며 IVH 단계와는 별도로 뇌실 확장이 있는 아동은 뇌성마비로 발전할 가능성이 5배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근 산전과 산후의 예방적 치료 발달로 IVH와 PHI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나 이러한 병변은 여전히 초극소 저체중아에서 신경발달학적 장애의 중요한 요소이다. 산전치료의 1차 목적은 조산 출산을 방지 또는 지연시키는 데 있다. 기타 전략들은 산통과 출산, 응급소생술, 그리고 신생아 치료 계획의 지지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RDS가 IVH 및 PHI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산전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여 RDS를 줄이는 치료를 한다. 산후치료는 저산소 혈증 또는 전신혈압과 뇌혈압의 변동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적의 호흡과 의학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 개별적으로 해주는 발달학적인 지지치료의 원천은 아기를 돌보는 동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생리적 안정성을 최대로 유지하며 IVH의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은 가쪽 뇌실의 외곽에 인접한 백질 특정 부위의 괴사를 말한다. 이 영역은 앞불과 뇌실 몸통이 연접한 특정 부위를 말한다. 뇌실 주위 백질 연화증의 빈도는 32주 미만의 미숙아가 생후 수일이 지나서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서 가장 많다. 더 낮은 재태 연령의 미숙아에서 미성숙한 뇌에서는 백질 부위의 혈액 공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손상의 위험이 높고 이 부위는 희소돌기악교 전구세포가 많은데 이 세포들이 허혈과 감염에 매우 민감하다. 국소적인 뇌실 주위 괴사와 좀 더 광범위한 백질 연화증의 뇌손상은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의 병리적 양상이다. 국소괴사는 심한 허혈과 관련되고 26주 이상의 미수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국소 손상의 중요한 두 부위는 가쪽 뇌실의 삼각 부위 가까운 부위와 중간 대뇌동맥과 뒤 대뇌동맥 사이 또는 앞 대뇌동맥과의 경계 부위이다. 광범위한 뇌백질 손상은 뇌 위축, 뇌실 확정, 그리고 희소돌기악유 세포의 소실과 마리집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미발달된 뇌피질이 있는 26주 미만의 영아에서 가장 뚜렷하다. 뇌 초음파상 초음파 음영이 증가한 소견으로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을 진단한다. 이러한 음영은 축삭의 변성으로 인한 국소적인 세포괴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어떤 영아에서 초음파 음영이 일시적이거나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흐리게 보임이어도 여러 개의 주머니로 발전되는 특징적인 국소적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인 것으로 드러난 영아들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1에서 3주 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진단은 영아에게 시행한 뇌초음파의 시기와 횟수에 달려있다. 좀 더 확산된 병변은 낭종 형태로 보이는 것은 덜하며 뇌초음파로 잘 알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자기 공명 영상은 뇌의 구조를 보다 잘 볼 수 있고 범위가 넓은 백질 손상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에서 백질 손상의 병리 기전은 미수가의 미성숙한 순환과 혈관 구조, 뇌의 자가 조절 장애, 그리고 미성숙한 뇌백질 신경악유 세포가 지니고 있는 허혈 재관류에 취약한 내재적 요인 간의 상호 영향들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염증 전 단계에 사이토카인 방출을 포함한 주산기의 감염과 염증성 반응 또한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의 병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산의 합병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투약과 다른 치료의 영향이 백질 손상의 병리 기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영아의 사망률과 장기적 이완 상태 사이에는 강한 연관성이 있다.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아기가 신생아 때에 사망하는 것은 보통 본래의 손상인 뇌실주의 백질연화증보다는 저산소 혈증, 출혈성 또는 감염성 요인들에 의한 사망이다. 신생아기를 지나 생존한 뇌실주의 백질연화증 아기들은 운동 인지 그리고 시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신경 발달학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경직성 양지마비아는 뇌수종 여부와 관계없이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의 가장 흔한 장기적 결과이다. 한 등은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이 뇌성마비가 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독립적 위험 요소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임상 양상은 하행 운동신경로의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상지보다는 하지에서의 운동장애가 더 심하다. 뇌실주의의 백질로 더 들어가는 확장된 병변에서는 상지와 인지 기능이 좀 더 침범될 것이다. 시각, 청각, 그리고 체감각적 기능과 관련된 운동로 또한 침범될 수 있다. 아주 이른 미수가는 전반적 운동과 인지 장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신생아 뇌에 가해지는 기타 손상과 함께 1차적 초점은 조산, 감염, 저혈압, 기타 관련 요인들의 예방에 둔다.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의 진단 후 초기 치료는 1차 원인과 손상의 합병증을 치료하면서 앞으로의 저산소 허혈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다. 저산소증, 저혈압, 산증, 무호흡, 섬액, 그리고 감염의 최소화 또는 예방하는 치료 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달학적 전략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발달을 촉진해준다. 주기적으로 뇌초음파를 하여 뇌실주의 백질연화증을 모니터하고 가능한 진행 및 뇌수종을 모니터한다. 미수가 망막증. 망막증은 시력장애 및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망막의 혈관 증식성 장애이다. 심한 망막증은 저하된 신경 발달을 예측하게 한다.
재태연령 16에서 40주는 혈관 신생 및 혈관 형성 발생 과정이라 미숙아는 망막증이 발생될 위험이 더 높다. 망막의 혈관 형성은 일반적으로 재태연령 40주까지 완료되므로 만사가 망막증은 거의 없다. 망막증의 발병률과 중증도는 출생 체중, 재태기간, 다태아 임신 및 전체적 질병 심각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극단적 미숙아 및 극소저체중아는 망막증 빈도를 증가시키고 더 심각한 망막증을 나타내게 한다. 망막증의 다른 위험 요소로는 출생 후 불충분한 체중 증가, 수혈, 고혈당과 모성의 흡연 및 자간전증과 같은 요인에 있다. 1940년 이래 망막증은 고농도의 산소에 노출된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했지만 현재는 망막증의 원인으로 다양한 인자가 있다고 생각된다. 산소 및 비산소 조절 성장 인자와 유전적 요인들 역시 망막증의 발생과 관련된다. 망막증의 발생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눈의 정상적 혈관 발달에서 일탈이 특징이다. 첫 번째 단계는 미숙아가 자궁 내 환경보다 더 고농도 산소 환경에 노출되게 된다. 고농도 산소는 성장 인자를 억제하여 정상적인 혈관 발달을 중단시키고 미성숙한 망막 혈관의 수축 및 모세혈관 죽음을 초래한다. 망막의 혈관의 영역은 저산소 상태가 되어 망막증의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망막증의 두 번째 단계는 임신 후 주령 32에서 34주에 생기며 성장의 성향 조절과 저산소증에 대한 다른 요인들로 인해 무혈관과 혈관화된 망막 사이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혈관 성장 증식이 특징이다. 만약 무혈관 망막에 혈액순환과 산소 증가가 재현될 수 있으면 망막증은 퇴행하고 여분의 혈관은 재흡수된다. 그러나 혈액순환이 불충분하고 저산소증이 지속되면 혈관 신생이 조절되지 않아 혈관 성장이 발생한다. 이러한 혈관은 비정상적 구조이며 출혈과 부종이 오기 쉽다. 이러한 비정상적 혈관이 심하게 성장하면 망막을 잡아당기는 바늘 조직인 링을 형성하고 망막 분리가 일어나게 된다. 질환은 보통 34에서 40주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망막증이 해소되면서 질환 과정이 회복된다. 심한 경우 망막 분리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 결과 전맹 상태가 될 것이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망막증은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재태연령, 합병증 및 질병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안과 의사가 정기적으로 망막을 검진한다. 미국 소아안과협회는 망막증 선별 검사 안내서를 개발했다. 이 안내서에 따라 출생 체중이 1,500g 미만이거나 재태연령이 30주 미만인 유아, 출생 체중이 1,500g에서 2,000g 사이 유아 또는 기계 환기 및 산소 보충을 포함한 복잡한 임상적 상태에 있었던 30주 이상인 유아의 미숙아 망막증을 검진한다. 연구 결과 중증 망막증의 발병은 PMA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PMA에 기초하여 급성 단계에서 선별 검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25주 미만의 초미숙아는 망막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조기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검사 진행은 망막 소견에 근거하여 제시된 일정에 따라 수행한다. 급성기 망막증 검진은 중증 망막증의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종료된다. 미숙아 망막증 국제 분류에 따라 망막증은 위치 단계 그리고 병리 생리학적 과정을 분류한다. 위치는 비정상적인 망막 혈관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에 대해서이다. 망막은 세 동심원으로 나누고 그것을 영역으로 부른다. 영역 중앙에서 주변으로 비정상적으로 혈관이 발달한다. 존 1은 시신경을 둘러싸고 있으며 황반까지 다다른다. 존 2는 안쪽과 관자 쪽으로 확장되어 있고 존 3은 관자 쪽으로 더 확장되어 있다. 질환의 정도는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 1은 정상 망막과 미발달된 무혈관 부위로부터 망막이 얇은 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단계 2는
그 구분선이 두꺼워져 있고 유리체 쪽으로 진출된 높은 등선처럼 보이는 경우이다. 단계 3에서는 섬유성 혈관 증식이 망막 외로 등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어나며 유리체 쪽으로 확장되어 있다. 단계 4는 섬유화와 반응이 형성되고 망막을 잡아당겨 부분적 박리가 일어난 상태이다. 단계 4는 다시 세분화된다. 4A에서는 부분 박리가 황반은 침범하지 않고 4B에서는 황반이 침범되어 있다. 단계 5는 망막이 완전히 박리된 경우이다. 홍채 출혈, 동공 강직, 유리체 혼탁이 발생하는 플러스 질환은 심한 미수가 망막증이며 어느 단계에서든 발병 가능하다. 이러한 형태의 미수가 망막증이 있는 경우 망막 뒤 혈관은 팽창하여 구불구불한 형태로 바뀐다. 플러스 질환이 있는 영아는 급속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예후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재를 필요로 한다. 전 플러스 질환 범주는 혈관 확장 및 비틀림이 존재하지만 플러스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2004년 ICROP 분류 시스템에 추가되었다. 전 플러스 질환은 플러스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고 전 플러스 질환을 앓고 있는 영아는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의 심각성은 역치와 전 역치 측면으로 설명된다. 역치는 플러스 질환이 1구역이나 2구역에서 발생하고 5시 방향이나 8시 방향에 3단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역치 망막증의 약 50%가 실명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고 수술적 중재를 필요로 한다. 다음 중에서 한 가지 이상 나타나면 전 역치 질환에 해당된다. 1. 역치 이하 1구역 망막증. 2. 2단계 및 플러스 질환을 동반한 2구역 망막증. 3. 플러스 질환 발병 없는 2구역 망막증. 4. 역치 이하 4부분의 2구역 3단계 망막증 등이 있다. 고위험 전역치 망막증의 경우 수술적 중재를 필요로 한다. AAP는 치료 가능한 역치 망막증을 발견하면 72시간 이내에 치료하기를 권장한다. 추적 연구에서는 치료 후 3에서 7일 이후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장한다. 망막증을 치료하기 위해 절제 치료가 사용된다. 임상 연구를 토대로 광선 치료의 우월성이 입증되어 저온요법보다 다이오드 레이저 빛 응고술이 더 많이 사용된다. ETROP 또는 망막증의 초기 치료 효과가 입증되어 망막증 치료가 초기 단계에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레이저 치료가 망막증의 악화와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ETROP 환자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혈관 형성 인자가 레이저 치료에 의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망막 절제가 대다수 역치 망막증의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간혹 망막 박리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공막 돌융술이나 유리체 절제술이 시행된다. 유리체 절제술은 손상 조직을 제거하고 망막을 앞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이 과정들은 기능적 시각 결과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인다. 여러 망막증 치료 중에서 레이저 치료만이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망막증 발생 기전을 바탕으로 약물 치료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 약물 치료에는 혈관 내피 세포 인자 약물, VEGF, 전신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차단제, 유전자 치료,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 IGF-1이 포함된다. 현재 망막증 예방을 위한 입증된 치료는 없다. 저농도 산소 포화도가 망막증 발병률을 줄이지만 포화도의 적정 수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임상적으로 망막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는 조기 분만 예방, 산소 공급 조절, 성장 촉진과 체중 증가를 위한 영양 공급, 미수가에서 발생하는 동반 질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심한 망막증과 시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아에게 선별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망막증 시력 검사 동안 영아가 겪는 통증과 스트레스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눈 검사 동안 영아에게서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 증가, 산소 포화도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눈 검사 이후 한동안 산소 요구량 증가, 음식 섭취 과민증, 무호흡이 나타났다. AAP는 눈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과 전신작용을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기 마취성 점액안 사용의 복합적 결과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무 젖꼭지, 경구 설탕 투여, 모유는 영아의 통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를 진정시키기 위해 NIDCAP와 같은 발달 돌봄시설, 네스팅, 관리시설 등에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물리치료사는 신생아 집중치료 발달 돌봄팀의 일원으로 부모와 양육자에게 편안함과 스트레스에 대한 영아의 반응을 교육하고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확인하고 망막증 검사와 같은 통증 동반 과정을 시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육모 양막염, 자궁 경질 박테리아는 임신 중 양막강에 침입하여 세포막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육모 양막염을 발생시킨다. 육모 양막염은 조기 분만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태반이 장벽을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아는 출생 시 폐혈증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산모와 태아의 염증 반응 때문에 BPD, NEC, 두개골 초음파 장애 기형, 장시간 신경학적 손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신경학적 결손을 초래하는 태아의 뇌 손상과 산모의 자궁 내 감염이 관련이 있고 육모 양막염과 내실 주위 백질 연화증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수가 대사성 골질환, 임신 후기는 태아 골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아기가 자궁 내에 있을 때 영양소가 태반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된다. 임신 후 24에서 40주 사이에 약 80%의 뼈가 형성되는데 이는 태아가 많은 양의 칼슘, 인, 마그네슘을 흡수하고 액체로 가득한 환경에서 자궁벽을 밀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계적 자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신 후기에 영아의 근육이 생기고 좁은 자궁 공간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영아의 근골격계에 기계적 하중이 발생한다. 미숙아는 이 시기에 뼈 형성과 미네랄 흡수 과정을 일부 또는 전체를 경험하지 못한다. 미숙아 대사성 골질환은 비슷한 임신 주수의 자궁 내 골밀도보다 출생 후 골 강화가 적은 상태로 정의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미숙아는 뼈 성장에 영향을 주고 골절 가능성이 높은 미숙아 대사성 골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크다. 미숙아 대사성 골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시기 제한, 과영양 주사의 장기간 사용, 영양 보강이 되지 않은 모유 수유와 같은 영양 태도, 미네랄 배출을 증가시키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이뇨제 등의 약물 사용, 비타민 D 결핍, 담즙 우렬과 괴사성 소장대장염 등 흡수 불량을 초래하는 질병에 의해 악화됨, 기계적 자극 부족, 진정제, 마취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정맥주사 사용에 의해 심해짐. 미숙아 대사성 골질환을 앓는 영아는 골절 위험이 높고 긴머리증과 호흡 이완율 등의 자세성 기형을 나타낼 수 있다. 미숙아 대사성 골질환은 골절 또는 구루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생체 역학 표지는 해석하기가 어렵고 뼈 형성 표지는 골 연화증을 발견할 수 없다. 골 연화증은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정맥 주사 배치가 일시적으로 미숙아 골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저자가 치료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영아의 경우도 면역치료, 정맥주사 배치, 혈액 채취, 통제 등의 의학치료와 골절이 일시적으로 관련을 나타내며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아의 팔다리를 중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팔다리 비틀기와 당기기 등의 핸들링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겨드랑이나 갈비뼈 주위를 안아 들어 올리거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손을 갑작스레 영아의 엉덩이 밑으로 넣고 영아의 발목을 잡아 들어 올리는 행동보다는 한 손은 영아의 머리에 다른 손은 영아의 엉덩이에 두는 안전한 핸들링 기술을 권장한다. 미수가 대사성 골질환의 발병률은 출생 시 임신 주수와 체중에 반비례한다. 초극소 저체중아 미수가 출생 시 체중 1000g 이하의 골연화증 발병률은 50에서 60%이고 극소 저체중 미수가 출생 시 체중 1500g 이하의 골연화증 발병률은 23%이다. 초극소 저체중 미수가의 골절 발생률은 교정 후 연령 36에서 40주 때 약 10%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수가 뼈질환의 예방과 치료는 영양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행된다. 의료직원은 부모 영양법, 모유 강화제, 조기 치료 등을 시행할 때 영아의 비타민과 미네랄 수치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영양 프로그램이 주의 깊게 적용되고 있지만 미수가 대사성 골질환은 여전히 발생한다. 미수가의 골 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사용에 관한 연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 연구들의 실험 대상자 수가 적고 연약한 영아에게 핸들링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생리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수가의 무기질화, 골절, 성장에 대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결정하기의 8개의 실험 논문을 분석한 코크란 리뷰는 근거를 바탕으로 부작용, 장기간 영양 효과를 설명하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권장하지 않았고 미수가 대사성 골질환이 걸리기 쉬운 미수가를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영아는 생리학적으로 약하고 골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핸들링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또한 머리를 중심선에 위치시킨 바로 누운 자세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세를 만드는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신생아 물리치료사는 영아의 운동을 제한하지 않고 능동 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세를 알아야 한다. 이때 정맥 주사선과 호흡 보조를 위한 기관 내 튜브를 보호되어야 하고 영아의 근력과 뼈 강화를 위해 적절한 운동이 가능해야 한다. 물리치료 평가와 중재, 미수가의 문제. 완전한 병력 청취는 의료 차트, 간호 및 의사, 가족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 차트의 관련 정보는 출생 이전력, 출생력, 현재의 병력 및 가족 사회력이 포함된다. 산전 병력에는 엄마의 나이, 임신의 환경, 인공 임신의 사용 여부, 산전 관리와 검사 결과, 임신에 따른 합병증, 감염, 질환, 엄마가 먹은 약물, 합법 또는 불법, 태아 또는 엄마가 받은 수술 같은 중재, 엄마의 의학적 과거력, 그리고 조산통을 막기 위한 치료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출생력에는 출생 시의 재퇴 연령, 분만 형태, 자연분만, 유도 질식 분만, 포셉이나 진공이용 또는 제왕절개, 체중, 신장, 두위, 아프갈 점수, 출산 시 신생아의 임상양산, 필요했던 응급처치, 분만실에서의 계속 필요했던 중재가 무엇이었는지가 포함된다. 현재 질병의 병력에는 시스템별 의학적 상태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기들은 미숙한 장기와 생리학적 기능이 취약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차트를 보면서 치료사는 아기의 호흡 지원 상태, 출생 시부터 필요했는지 여부, 아기에게 현재 간호나 먹이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와 기타 현재 필요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료사는 무호흡, 섬액, 그리고 탈산소화의 정도뿐 아니라 필요한 중재의 빈도와 정도를 알아야 한다. 심혈관계의 상태는 아기의 다른 장기의 건강 상태, 특히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소화기계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아기에게 영양 공급하는 조기 수단과 아기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수정하는지, 퇴행하는지 또는 좋아하는지를 이해하면 아기가 자라는 상태인 전반적 건강, 기능, 능력을 들여다보는 창구가 된다. 이와 비슷하게 아기의 투약은 명료한 상태로 있으면서 유지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의학적 치료상 진정제나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했던 아기들은 투약을 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 및 금단 징후를 보이기도 한다. 아기의 현재 기능과 이후의 위험 요인에 관련되는 의학적 기타 요인은 감염, 대사성 문제, 고빌리루빈 혈증, 유전 증후군, 선천성 기형, 경기, 뇌출혈, 그리고 수술적 문제가 있다. 차트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치료사는 아기의 전반적 상태에 관하여 간호사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이어 다음과 같은 관련 있는 질문으로 이어간다. 상태의 변화 때문에 의학적 치료에도 변경이 있는지, 간호를 잘 참아내는지, 스트레스를 받는 시술, 그리고 좋아하는 달래기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다. 만약 가족 중 누가 있으면 아기에 관한 대화로 그들과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치료사는 이 가족이 아기의 의학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아기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기와 상호작용을 하며 어떻게 달래주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아기의 침상에 처음 방문하는 이런 경우 치료사는 침상 공간 위치, 빛의 세기, 소리 수준, 아기가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같은 환경적 정보를 관찰한다. 치료사는 아기가 쉬고 있을 때, 간호 시 또는 기타 의료진의 치료 시 깨어서 움직임을 보일 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간호 및 치료 시의 관찰 동안 아기는 환경적 소리에 민감함을 보일 수도 있다. 치료사는 호출기를 진동으로 하고 인큐베이터 위에 물건을 놓거나 쓰지 않도록 하고 인큐베이터 구멍을 조용히 닫으며 침대 옆 카트의 서랍을 조용히 닫도록 하고 낮은 목소리를 유지하고 대화도 최소화하도록 의료진에게 협조를 구한다. 아기가 소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크게 써붙여 방문자와 의료